한중 경제관계 구조적 전환 시대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의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중국의 장기 전망, 한중 경제관계, 우리의 과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입니다. 어제자 동아일보에 중국의 경쟁력이 미국을 추월했다고 이게 전면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3대 우위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페이션트 캐피탈, 인내 자본과 그 정책의 연속성, 두 번째는 활발한 혁신 생태계와 세 번째 거대한 시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육성 산업 리스트가 체계적으로 연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걸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부터 16개 대형 과제, 전략적 신흥산업, 12차 5개년 계획 몇 대 프로젝트 이런 식의 다양한 이름으로 해서 굉장히 연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획들마다 나타나는 담론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리스트의 특징은 연구와 개발, 그러니까 그 연구는 기초 연구를 말하는 거고 개발은 그것을 제품화하는 개발 단계를 말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흔히 R&D라고 할 때 R이 연구고 개발이 D가 되겠죠. 이렇게 연구와 개발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연구와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기도 한다. 이렇게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이미 중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에 가 있거나 아니면 연구 개발과 제품화 사이의 주기가 짧은 이런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졸업하기도 하고 진화하기도 하고 출현하기도 한다. 가령 신형 평판 디스플레이, 저게 LCD인데 2012년에는 저게 있다가 2015년에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LCD 같은 거는 세계 최고 수준에 갔기 때문에 저건 이미 졸업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집적 회로라고 부르던 것이 이제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진화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핵안전 기술, 심지 심해 연구 이런 것들이 새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대단히 연속적인 것이라는 건데, 2010년에 7대 전략적 신흥 사업이라든가 중국제조 2025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강조점이 바뀌긴 하지만 대체로 같은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숨기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2006년에 16개 대형 과제라고 했는데 공개된 건 13개밖에 없었는데, 그럼 나머지 3개는 무엇이 숨어 있었는가 보면은 베이더우라고 그 중국판 GPS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건 아마 숨겨놓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이게 특별히 팬시하지 않은 것들은 굳이 밝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육성하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투입되죠. 이것이 지금 중국의 국가급 산업기금의 사례이고 굉장히 여러 부분에 걸쳐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렇게 주요 부분의 국산화율 목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대부분 달성이 되는데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반도체라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국은 2014년에 국가 반도체 기금 1기를 만들었고 2019년에 2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 보시는 표와 같이 연도별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 추이가 목표치와 한참 먼 상태를 계속 머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작년 7월에 저 공업정보화부 장관 샤오야칭이라는 사람이 낙마를 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굴기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돈을 막 붓는데 이게 엉뚱한 데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가 다 가져간다거나 저런 비리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장관이 낙마할 정도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이제 접었냐 하면 그게 아니라 올해 한 번 더 반도체 기금 3기 계획을 또 발표했는데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마 끝장을 보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걸 평가할 때 효율적이진 않지만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않죠. 낭비가 많고.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반도체 굴기에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이 그 중국의 방대한 시장과 활발한 창업 생태계였죠. 그 시장이 크다는 것은 작은 혁신도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옆에 보이는 것은 슈퍼 엔터프레뉴어, 그러니까 그 자수성가에서 10억 달러, 예, 그러니까 빌리어네어가 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보니까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중국, 미국, 유럽 순인데 중국이 많고 그 아래 것은 여성 빌리어네어 숫자도 중국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천의 화창베이라든가 베이진의 중관촌은 실리콘밸리의 버금가는 창업기지라고 할 수 있고요. 중국에서 대만구라고 부르는 저게 광동성, 홍콩, 마카오를 합친 것인데 저게 경제 규모가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저거 하나만. 그러니까 저렇게 큰 시장에서 나타나는 활발한 창업 생태계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동아일보, 이게 죄송합니다. 어제자 기사입니다. 오늘 게 아니라 어제 기사였고요. 저런 소식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에 SCSP라고 하는 그 미국 연구소에서 대통령 그 백악관실에 보고했던 그 메모인데요. 이게 중국이 앞선 분야, 경합 분야, 미국이 앞선 분야 이렇게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이 앞선 분야가 차세대 배터리, 5G, 상업용 드론 여긴 중국이 앞서고 있다. 경합 분야는 인공지능과 차세대 네트워크, 반도체 그리고 그 차기 제조업 이런 부분에서는 경합 분야다. 미국이 앞서 있는 건 무엇이냐 하니까 인터넷 플랫폼과 바이오 분야 그리고 에너지 분야, 퀀텀 컴퓨팅 분야 이런 분야에서 미국이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서 44개 과학기술 분야를 색출을 하고 거기서 각각 어떤 나라들이 앞서 있는가라고 5위까지 쭉 뽑은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44개 중에서 중국이 37개가 1위다. 미국은 7위가 미국은 7개만 앞서 있다라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중국이 이렇게까지 앞서 있었던 것인가? 보시면은 신소재 12개, 인공지능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밖에 에너지 환경, 양자 기술, 바이오 백신, 센서와 자율주행, 방위, 우주, 로봇 교통 이런 분야에 색출을 했는데 중국이 44개 중에서 37개가 앞서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죠. 저도 어디 가서는 그 중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보고서 보고서는 중국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는 말을 이제 해야 되게 생겼는데요. 중국이 저렇게 앞서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저 과학기술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은 좀 다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R과 D의 관계인데 중국이 저렇게 과학기술, 그러니까 학술지에 게재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잘할지 모르지만 그걸 제품화하는 역량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말하자면 미래 역량은 앞서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현재 역량은 떨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탁과 플로우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량과 유량. 이미 축적된 미국의 경쟁력이 스탁이라면은 중국은 최근에 창출되고 있는 플로우 역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경쟁력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한 것이 저 독일의 연구소인 메릭스에서 중국은 허리가 취약하다라고 했던 것이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리, 머리, 허리로 볼 수 있는데 다리는 그 제조업이 튼튼하다. 그 우수한 노동력과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그렇죠. 그리고 머리도 생각보다 강합니다. 첨단 과학에서 미국 다음에 존재감을 보이고 있었고, 물론 이거는 이제 첨단 과학에서 지금은 미국이 앞서는 그 존재감 보이고 있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풍부한 데이터 생산으로 딥러닝 시대에 인공지능 경쟁력이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허리, 그 인공지능의 물리적 두뇌, 그리고 인공지능의 물리적 인식 도구, 그 통신 칩의 디자인 능력과 제조 능력의 괴리, 이런 걸 볼 때 중국은 허리가 약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잠깐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그 호주 아까 그 연구소에서 평가한 거에 따르면은 24개 중에서 5위까지 했으니까 총 220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국은 20개가 들어 있어서 일본 4개, 대만 0개보다 크게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준은 독일, 프랑스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게 중국 스스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인데 이게 중국의 꽤 권위 있는 연구자들이 세계 과학 강국 순위를 나름대로 매겨본 그런 중국의 연구 결과인데 중국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1위가 미국, 그다음에 스위스, 독일, 한국, 스웨덴 다음에 중국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 스스로 겸손한 척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 중국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에 계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띄워주고 자기를 이렇게 폄하하는 이유가 저기 예산 따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중국이 저기 스스로는 저렇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 말을 그대로 믿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과학기술, 기술개발, 창신개발, 뭐 과학기술 여건 이런 식으로 예, 분석한 것에서 예, 중국이 생각보다 아래에 있다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 여기 저기 인공지능 이게 중요한 분야이긴 한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제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최근에 미국이 이제 중국을 제재하고 견제하기 때문에 중국이 차 보즈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즈라는 말이 목이고 차란 말이 조르다라는 말 뜻인데 그 목을 조르는 기술 글자 그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중국을 제어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술이 무엇이다라고 중국 스스로 35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저 중에서 21개는 이미 해결됐다. 그다음에 볼드칠로 표시된 14개가 남아있다라고 지난 4월 달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저거 보시면은 아직 해결이 안 된 1순위, 2순위가 바로 반도체 관련 기술이죠. 광각기와 포토레지스트라는 것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 그 장비에 들어가는 그 기술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 두 가지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맡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저 4번 기술을 보시면은 칩 생산 기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만드는 기술을 해결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반면에 동시에 그 핵심 반도체를 만드는 설비 기술은 아직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당히 모순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저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중국이 정확한 실상을 알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저 리스트를 발표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봐서 일종의 자신감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거 언젠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다만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라는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실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약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괜히 섣불리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발표했다가 그 서방의 제재를 불러올까봐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35개 중에서 지금 14개 남았다라고 하는 저 선언은 우리가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반도체 제재에서 중국이 돌파할 것인가. 미국이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분야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5G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이 처져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앞서 있었던 화웨이 제재를 했을 때 이것은 절반의 성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거 말고 이거 해라고 제시할 대안이 없었죠. 그리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도리어 미국이 중국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나 AI 등 같은 분야에서는 중국은 그냥 순수하게 미국과 경쟁 관계지 미국이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은 이른바 14나노미터 이하 범용 기술 이하로 중국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거를 돌파할지는 정말 그 자체로 거대한 블랙박스인데 근데 작년 7월 달에 그 SMIC 중국의 쫑신커지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 원래 첨단 설비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됐던 7나노미터 칩을 만들어냈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가 하면 또 작년 11월 달에는 역시 중국 기업인 YMTC가 세계 최첨단 수준인 232단 낸드 플래시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오는데 이게 그냥 한번 만들어 봤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양산이 가능한 그런 데까지 갔다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화웨이가 저 EUV라고 하는 첨단,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저 기술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니 얼마 전에는 화웨이 메이트 프로라는 데서 SMIC에서 만든 7나노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양산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지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진짜 저걸 돌파한 것인지 아니면 아닌 건지 지금 섣불리 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반도체를 제재하면은 결국은 미국 손해다라는 그 보고서가 이미 2020년에 BCG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 BCG의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그 미국이 중국을 통제하면 결국은 미국의 시장이 상실되고 미국 기업의 수익이 감소해서 투자가 부족해지고 기술이 정체될 것이다. 더군다나 그 중국이란 데가 세계 최첨단 제품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괴리된다면은 결국 최첨단 기술 수요로부터도 미국 기업이 괴리돼서 결국 미국 기업의 손해일 것이다. 그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보고서의 전제는 중국은 어떻게든 기술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게 전제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건지 안 벌어질 건지는 지금 향후 한 1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적인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말이죠. 그 제재 속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거기서 벌어진 혁신이 검약형 혁신. 그러니까 저 말은 그 은종학 교수님이라는 분의 용어를 제가 빌려온 것인데요. 검약형 혁신의 말은 어떻게든 해낸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혁신은 이제 돌파형 혁신이라고 해서 정말 뭔가를 해내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세계 시장에서 수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DUV를 활용한 더블 패턴이 아까 앞에서 나온 그 SMIC가 저렇게 한 것인데 저게는 일종의 검약형 혁신입니다. 원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해낸 것이었는데요. 저렇게 된 것이 세계 시장에서 수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중국이 그렇게 해내기도 하고 안 해내기도 하죠. 그래서 과연 중국의 혁신이 저런 4개의 경로 중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앞으로 지켜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 미중 갈등이 이제 어떤 양상인가, 그 트럼프 시절만 해도 디커플링이란 말을 하다가 바이든이 취임한 다음에 그 슬쩍 리커플링이란 말을 나왔었습니다. 저 말 한 사람은 그 캐서린 타이, 미국 USTR의 대표였던 캐서린 타이가 디커플링이 아니고 리커플링이다라는 말을 2021년에 했었다가 더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아예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죠. 갈수록 이 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두 나라 정부의 계획,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만 보면 당장이라도 두 나라가 갈라설 것 같지만 현실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대부분이 철수할 의향이 없다고 하고 있고요. 애플이 대중 의존도를 10% 줄이는데 8년이 걸린다라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양국의 교역액이나 투자액으로 볼 적에도 저게 과연 미중이 갈라서길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와 백악관에서는 말을 세게 하고요. 근데 미국의 상무부나 협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는 게 벌어진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미중 디커플링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권과 경제계가 디커플링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뭐 누굽니까 저 사람, 저기 다 아시는 저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다 잘해보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올해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냉전이라고 하는데 저 한번 이 신냉전이라고 딱 그냥 일도 양단하지 말고 스펙트럼적 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0년대에 그야말로 전쟁이 있었죠. 열전 상태. 근데 5, 60년대에는 전쟁을 동반한 냉전이 있었고요. 반면 7, 80년대에는 이른바 대탕트 분위기 속에서의 냉전이 있었고요. 90년대에는 동구권이 몰락한 후에 냉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예 미중 카르텔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중 간의 밀월 상태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간다는 것인데 어디까지 갈까요?
근데 우리가 마치 우리 사고가 당장 뭐 미중 간에 오늘은 디커플링, 내일은 전쟁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에서 우리가 현재 상황이 어디인지 저런 스펙트럼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장기 전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저기 모두에서 서른 의원님께서 시진핑이 되는 바람에 G2가 여기 G1으로 등극하는 게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집권을 해서 강한 권력을 쟁취했는데 이 시진핑 지도부의 공과를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권력이 강해서 해결된 문제, 그리고 권력이 강해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권력이 더 강해야 해결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기 중국 공산당의 최대 패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산하제한 철폐를 너무 늦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산하제한 철폐는 그러니까 산하제한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되거나 아니면 후진타오 시절에 그거를 없앴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없앴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계획생육위원회라고 하는 산하제한 정부 기구가 있었는데요. 저것이 그 실제로 애 낳은 데를 가서 단속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수십만이었고요. 그 벌금 수입이 있어가지고 돈도 있는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강한 조직이라서 저걸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진핑 들어와가지고 야, 저 없애버리라고 해서 없앤 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그 시진핑의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그 뉴노멀, 지금은 새로운 상황이니까 과잉 투자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이상 빠른 경제 성장은 없어라고 밝힌 것. 그 반부패. 제가 저 숙군이라고 쓴 숙군이란 말은 저 군대를 정리한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 이게 시진핑 정부 들어가지고 군 장성의 한 절반 이상이 날아갔으니까 엄청난 숙군을 했습니다. 그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방 재정 투명화 저런 것도 해냈고요. 또 금리 자유화 그리고 델타까지의 제로 코로나 저건 중국이 잘 통제해서 저런 건 권력이 강해서 잘 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부작용이 권력을 추구해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오미크론 상태까지 왔는데 제로 코로나를 고집했다는 것 그리고 홍콩을 탄압했고 최근에 저 방첩법 반간첩법이잖아요. 저런 거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문화예술이 경직되고 또 보여주기식 탈빈곤이 벌어진다거나 시진핑 정부가 탈빈곤 했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그냥 탈빈곤 마을을 없애버리더라고요. 가난한 마을에 가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주고 다 여기 입주해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적인 방식으로 탈빈곤을 해버리는데 저건 별로 잘하는 게 아니겠죠. 저런 것은 권력을 추구해서 혹은 권력이 너무 강해서 생기는 저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거 봐야 될 것이 권력이 더 강해야 해결될 문제가 있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시진핑 권력은요, 저런 문제, 부동산세를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종부세 강화하겠다는 게 그게 지금 야당의 방침이었다가 아니었다가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인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거 도입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진핑이 공동부유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그거의 핵심 과제가 부동산세 도입인데 저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처해 있습니다. 사교육을 철폐하겠다라고 저거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어떤 권력자가 정말 강하고 필요한 개혁이 되려면 저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조금 시진핑의 사교육 철폐,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또 가르치지 말라, 학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걸 철폐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게 잘 말을 안 듣고 있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사회화, 저거는 그러니까 중국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이 그거에 대해 제재하는 걸 우리가 신문에서 야, 공산당이 뭐 통제하려고 그래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미국도 아마존 통제하잖아요. 우리도 카카오 통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런 빅테크 기업이 권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회적 부작용이 낳는 것에 대한 통제는 중국이건 미국이건 우리건 다 해야 되는 건데 중국도 그걸 하고자 하는데 저게 참 저것도 어려운 과제죠. 저런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시진핑 권력이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소위 중국 경기 침체,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이제 올해 한 5%, 내년 4%라고 하는데 그것이 경기 침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그것이 뭐 중국 공산당이 잘못한 문제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장기적인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는 85년에 플라자 합의를 당하고 89년 크리스마스에 이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 일본 정부는 이 거품을 계속 조장했었거든요. 예, 중국은 그런 행태는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거품을 끌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업종 같은 경우에 부동산 기업들 니네 함부로 키우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관리하고 있는 중에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잘 돌아갑니까? 미국이나 우리나 뭔가 지금 민주주의가 하고 있는데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중국식 거버넌스는 잘 돌아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크 차이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는 것이 인구 한계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근데 중국의 인구 구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지금 14억 중에서 도시민이 9억이고 5억이 농민인데 근데 농업 생산에 필요한 인구는 3억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인구 보너스, 농촌의 유휴 인력이 도시로 진입되는 것이 이제 인구 보너스인데 아직 소멸되지 않은 인구 보너스가 중국에 존재하고 있고요. 중국 경제는 아직 풀가동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도시화율은 65% 수준인데 저게 한 80%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5% 정도는 여유가 더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저 상하이와 같은 동부 연안 개방 개혁 시절과 같은 폭발력에는 못 미치겠지만 여전히 이 서부 내륙 지역의 성장세가 계속될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피크 차이나라는 말을 우리가 고려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식 현대화 경제 부분, 그러니까 중국식 현대화를 하겠다고 중국이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국가 주도 과학기술 발전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제일 앞에서 본 것처럼 그것은 저기 전통적인 동아시아 모형이죠. 저거는 사실 그러니까 중국 모형이라기보다는 한국, 일본, 대만이 다 저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동아시아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저런 국가주도 발전 모델을 민간 창업을 해치지 않고 달성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사회 안정을 위한 기업 관리. 그러니까 중국은 뭐 공유제를 기반한 혼합 소유제라는 말을 하면서 공유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저게 심지어는 그 모든 기업의 당조직을 세우라고 해서 말하자면 저런 게 민간 기업의 활력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사회주의적인 게 아니라 너무 신자유주의적이라서 저거를 완화해야 되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 부동산 보유세가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중국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토지제도에 있어서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거는 너무 신자유주의적이라서 수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노동자 보호에 있어서도 중국의 노조는 공회라고 해서 이게 다 어용 노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진정한 노동자의 처우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 분배제도 개혁, 그 1차, 2차, 3차 분배 제도가 있을 텐데 1차 분배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본원적 분배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노조가 없으니까. 2차 분배, 저것이 그 제도를 통해서 저거를 보완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저소득층 소득세 감면 비율은 상당히 높은데 토지 보유세가 없고요. 상속세도 없고요. 그리고 소비세가 지나치게 높죠. 저런 걸 볼 적에는 2차 분배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런 걸 해결하는 것이 분배제도 개혁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중국은 엉뚱하게 최근에 저 3차 분배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저게 뭐냐면 기업들의 사회공헌하라는 거예요. 저거는 사실 정당한, 그러니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를 중국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과제. 실제로 자본 계정을 개방한 나라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거의 예외 없이 외환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중국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는 좀 우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중국은 저 자본 계정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와 환율을 통제하면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사회주의적이니까 너희 틀렸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 그 플랫폼 기업의 이런 독과점 횡포를 막아야 되는 것은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국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강한 권력을 지닌 시진핑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중 경제 관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흔히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역 적자다라는 것이죠. 그 작년만 해도, 그러니까 아니 2021년만 해도 200억 달러 정도 흑자였다가 작년에 12억 불 흑자로 이 아슬아슬하게 왔다가 올해 8월에 들어서는 이제 굉장히 큰 폭의 그러니까 올해 8월까지만 해도 168억 불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아직 흑자긴 합니다. 그 작년에 그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제2대 무역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중국 측 통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런 적자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적자가 왜 나는가 보면은 일시적인 반도체 시황과 중국의 경기 부진 있고요. 그리고 불가피한 배터리 소재 의존.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잘 나가잖아요. 예, 잘 나가는데 그 잘 나간 이유가 단시일 내에 배터리 소재를 빠르게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예, 중국에서 확보했습니다. 저건 우리가 중국에 대해 배터리 적자를 보는 만큼 대세계, 그러니까 나머지 세계에 대해서 배터리와 전기차 흑자를 보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거는 뭐 나쁜 게 아니죠.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로서 뼈아픈 것이 이제 LCD 등에서 중국의 가성비가 한국을 추월해 버린 것. 저건 우리가 이제 뼈아픈 현실이고 또 자동차 분야에서 중국에서 잘 안 팔린다. 이게 우리로서 뼈아픈 일이죠. 그리고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반도체 설비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것이 중국의 석유화학 소재가 중국이 수입 대체를 해버리는 것. 그리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중국 기업이 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 중국 기업이 이제 중국에서 그 수입을 하는 것이죠. 저게 수입 증가의 원인이라면 저거는 오히려 바람직한. 왜냐하면 중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했다는 것은 한국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니까 저건 또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것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직구. 여러분 저기 마동석이 광고하는 그 알리바바 그거 보셨습니까? 저게 엄청 수입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냐면 저게 말도 안 되게 싸니까 신발, 옷 이런 거를 엄청나게 중국에서 많이 그 직구하고 있는데, 저런 것이 적자의 원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그 간접적 정치적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저 대중 적자가 작년 5월부터 발생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 이번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중국이 보복하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앞에서 본 이런 원인들은 그렇게 볼 수만은 없고요. 그렇다고 정치적 원인이 없냐 하면은 저는 그것이 이번 정부에 생긴 그런 문제가 아니라 2016년 이래 생긴 만성질환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드 배치 불가피론, 중국의 경제보고 불가능론, 그리고 중국 시장 의존 축소론 이런 게 막 우리나라에 나왔었습니다.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뭐 일단 논외로 하고요. 경제보고 불가능론 저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70% 이상이 중간재인데 저거 제재하면 중국이 손해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5%가 소비재인데 중국이 보복해봐야 5%니까 아직 거 감수하자. 뭐 이런 논리가 저 중국 경제보복 불가능론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식은 그 중국의 부품 소재 자립 의욕을 더 고취시키고 아슬아슬하던 한국의 가성비를 역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소비재 5%라는 것이 5%가 몇천억 불의 5%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수십억 불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걸 간과했고 그 5%가 향후 10%, 20%로 우리가 키워나갔어야 될 자산인데 그걸 그냥 갖다 버렸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변화가 중국이 공장에서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커녕
우리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 저 때의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중국 시장 의존 축소론이라는 것이 한국이 대중 수출 비중이 25%, 그러니까 홍콩 합쳐서 30%니까 너무 많다는 것인데, 근데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폰 70%, 노트북 90%, 자동차 30%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중국에 그만큼 수출하는 것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대만, 일본, 독일이 채울 것인데 거기 빠져나가자는 것은 좀 어리석은 소리였던 것 같고, 결국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가자는 가장 그럴싸한 근거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했다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목표에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거길 빠져나가면은 결국 중국 기업을 세계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인데, 저것 때문에 중국을 빠져나가자라는 말은 좀 부적합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중산업은 구조조정 중입니다. 투자 금액과 회수 금액을 보시겠습니까? 회수 금액이라는 건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철수했다는 얘기인데요. 2018년에 보시면 투자 금액이 4천억 불이었고, 죄송합니다. 단위를 까먹었네요. 4천억 불은 너무 크죠. 아무튼 저런 비율로 지금 투자 회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단위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 중국으로부터 철수한다는 것이 회수 얘기입니다. 회수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로 2020년부터는 회수 건수가 투자 건수보다 많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 맞는데, 근데 금액을 보면은 회수와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구조조정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냐는 뉴스 분석을 이제 해본 건데,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뭐 등등등 우리나라 주요 업종을 볼 적에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계속 확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도체만 해도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은 계속 확장을 하고 있었고요. SK 하이닉스의 따리엔이나 우시가 또 계속 설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분야는 LG화학, 포스코케미칼, SK온 등등 다 확장하는 그런 중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망했으니까 철수한다가 아니라 그 대안적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거나 수소차 시장을 확보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건설 분야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중국 건설사로부터 러시아 플랜트를 수주했습니다. 저게 원래 러시아가 제재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세계의 대러 제재 때문에 우리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중국이 저걸 수주한 거죠. 러시아로부터 수주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다 한 게 아니라 일부를 한국 삼성 엔지니어링에다가 재하청을 준 셈이죠. 저걸 통해서 우리는 러시아에 일종의 간접 진출한 셈이 되는 것인데, 실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적에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벗어난다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이 최근에 중국 기업이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7년에 알리바바의 카카오페이가 저걸 통해서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 저런 모바일 결제 노하우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저런 부분에서 중국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에 배터리 수요가 많기도 하지만 일종의 원산지 세탁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미국에 가야 되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로 못 가니까 한국 찍고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원산지 세탁을 해서 나간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기서 이 주요 업종에서 중국이 앞섰다고 하는데 어디가 앞서 있는가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더 이상 총론 가지고는 우리가 말하기 어렵고요.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미 사실 그 산업연구원에서는 각 분야에서 중국이랑 앞선 분야, 경합 분야, 그 중국이 앞선 분야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우린 저런 것을 그냥 섣불리 뭐 중국이 안 돼라거나 중국이 앞서 있어라거나 이런 식의 말할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강론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과제를 우리 내부의 과제와 중국의 과제와 그 밖의 과제, 대외의 과제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역동적인 비교 우위를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만,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의 동부 연안을 볼 적에 더 이상 누가 앞서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대만, 일본에 엄청 많이 놀러 가지 않습니까? 놀러 간 이유가 대만, 일본이 싸서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GDP는 저런데 실제 소득을 볼 적에 한국 소득 수준이 제일 높다고 하죠, 일본이나 대만보다. 네, 그러면서 지금 한국, 대만, 일본은 이미 다 평준화되어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의 동부 지역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이런 직관적인 비교 우위, 중국은 후진국, 우리는 선진국 그런 게 사라졌고 앞으로는 과학기술 능력과 제조 능력이 결합된 역동적인 비교 우위가 작동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그 절대적인 과제는 이제 밸류체인의 위치를 강화하는 것이겠죠. 이른바 그러니까 우리 경쟁력이 강해야 그다음 뭘 해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과학기술 산업 투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R&D 카르텔이 있으니까 없앤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함부로 막 저 과학기술 예산을 깎고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발생시키는 그런 무역 흑자는 없어질 것이고 앞으로 중국 기업이 주체가 돼서 한국에게 같은 상황을 구현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흑자냐 적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밸류체인에서 누가 우위에 있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누구의 경제력이 강하냐 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문을 육성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투자 육성 우선순위 판단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본 것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대중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 경합, 열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본 표에서. 근데 그 중에서 성장성이 큰 분야가 있고 작은 분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눠보면은 한국이 우리가 육성해야 될 분야는 1순위 분야가 되겠죠. 말하자면 자동차 산업의 예를 들자면 수소차와 전기차 같은 것,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저런 것들을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내용기관이라든가 범용 부품, 상용차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육성할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런 식으로 만약에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하면은 면밀하게 살펴서 이렇게 핀셋으로 찝듯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삭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하는 짓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면에서. 네, 그 다음에 공장으로서의 중국을 우리가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공장으로서의 중국은 우리가 대체하기 어렵고요. 앞에 나온 얘기군요. 여기 나온 내용이. 그러니까 중국의 경쟁력이 상승했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활용해야 될 요인이고 반면에 중국의 비용이 상승했다는 것은 저임금 가공업이 탈중국할 요인이긴 합니다. 작년에 LG 엔솔이 중국에 있는 LG 엔솔이 중국 배터리 기업 중에 수출 2위를 했어요. 저것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에 탑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볼 적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LG 엔솔이 중국에 나가 있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국의 제재와 제재 유예를 잘 활용해서 세계의 공장을 중국에서 입지를 다져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기술 수준을 억제하는 그런 양날의 칼, 우리에게도 위협이지만 한편 우리에게 도움도 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려면 그 중국과 접점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정부 기관, 대학, 연구소 등등에 있어서 굉장히 다층적으로 이 중국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뭘 하고 있냐 하니까 자, 우리가 앞서 있으니까 너희 우리 배워가 아니라 니네 뭐 필요하니 같이 개발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 독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그 뚜렷한 비교 우위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 잘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도 저렇게 독일처럼 접점을 넓히면 넓힐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 시장으로서의 중국, 이 얘기는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르겠습니까? 그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가 그 중국이라는 제조 기지에 취해서 도취돼서 그 서비스업 위주로의 전환을 못했다. 그것이 우리 경제의 그 패착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상당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주도가 아니라 서비스 주도, 내수 주도가 된다면은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수출하는 기업에게 모든 걸 몰아주고 있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구조를 깨자, 그 구조 깨고 내수 위주, 뭐 중소기업 위주로 가자. 이거는 참 좋은 말인데, 이거는 정말 장기적이고 어려운 과제죠.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처럼 계속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런 구조를 가져갈 거라면은 소비 시장으로서의 중국을 포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세계 최대 시장이고 과거에 그러니까 중국이 저렴할 땐 세계 공장이었는데 앞으로는 점점 세계 시장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저걸 포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 그 국가 과제로 설정해가지고 접근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국 밖에서 만날 중국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 중국을 떠났을 경우에 제3지역에서 우리가 만날 가장 큰 경쟁 혹은 협력 상대가 바로 중국 기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개도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큰 경제적 저변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여전히 제3국과 협력할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그 중아프리카 협력 포럼, LMDC라는 것이 Like-minded Developing Countries라고 해가지고요. Like-minded라는 말을 미국만 쓰는 게 아니라 개도국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개도국의 모임이 LMDC인데 저기에 중국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브릭스 최근에 이란과 사우디가 가입을 했고 뭐 40몇 개국이 더 가입하겠다라고 신청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 저런 것들이 있어서 중국은 저런 식으로 저변을 넓혀나가고 있는데 한편 또 그런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 부담감도 가지고 있어서 야, 중국 말고 다른 나라랑 협력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상대가 바로 우리거든요.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 과도한 대중 수입 우존은 시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그 세계 평균보다 높은 세계 평균이 20.5% 의존도인데 우리는 29.1%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게 맞는데 전 세계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는 좀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품목들은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이를테면 뭐 요소수라거나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하긴 해야죠. 장기적으로 품목별 대책을 세우고 수입선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중국 공급망에서 사고가 안 나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올해 초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이런 말을 흘리잖아요. 한국은 공급망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말을 흘려요. 이게
협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정말 그게 실수로라도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품목을 탁 틀어버리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2010년에 그 이른바 센카쿠도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히토류 수출을 일본에 막으면서 일본이 그거에 대해 각성을 해서 대중 의존을 줄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인데, 저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서 2008년 때만 해도 90.6%였는데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2018년쯤 되니까 일본의 대중 히토류 의존이 58.0%로 감소했다. 저게 성공 사례일까요? 한계 사례일까요? 저거 참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 의존을 줄이겠다고 줄였는데 많이 줄였죠. 근데 58%를 여전히 중국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거는 성공 사례일 수도 있지만 또 한계 사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벗어난다는 것이 어떤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도 나름대로 이유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요, 실리적 경제 안보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마치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 안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경제 안보라는 이름으로 지금 경제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외국 기업에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밸류체인 만들고 우리나라에 고용 창출해라. 그러니까 투자 유치하면서 그게 자기네 경제 안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걸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 시장을 점유하는 목적이라면 오케이인데, 미국의 밸류체인을 완성해주는 목적이라면 그건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텍사스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경기도의 고용을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이 그 과정에서 그 영업 비밀까지 보고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게. 저건 상당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경제 안보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 안보를 해치는 그런 일이 되는 거고요. 더 궁극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동아시아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은 더 큰 문제인 게, 말하자면 동아시아가 불안해서 그걸 가져오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한반도와 대만에서 전쟁이 함부로 안 일어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삼성이 있고 대만에 TSMC가 있어서 전쟁이 함부로 안 난다는 것인데, 그걸 다 갖다 바치고 나면은 오히려 전쟁이 쉽게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경제 안보 추구하다가 우리 거를 그렇게 됩니까? 경제 안보를 추구하긴 해야 되는데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치면서 2019년에 나온 저 팩트풀레스라는 책이 있었죠. 팩트풀레스라는 게 말하자면 번역하자면 뭐랄까요? 사실 입각성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저 책의 요지는 팩트는 뉴스에 있지 않고 데이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만 막 보고 있으면은 막 뭔가에 쫓겨서 뭐 미중 간에 뭐 싸운대 라거나 그거에 쫓기기 쉬운데, 뉴스를 보려면 정말 다 보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비난 본능, 다급한 본능 저런 것들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구조, 국면, 사건, 세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이 어떤 층차의 일인가, 단순한 사건 차원의 일인가 아니면 구조의 변화인가, 이거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네 번째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세 번째, 자주조사고 미국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나친 전략 과잉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